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세무 자문을 해온 정명수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정과 사업체가 복잡한 세금과 자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중요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다소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왜 긴급하냐고요?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시스템에 의해 정밀하게 걸러지고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 세계적인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이 더 엄격해지면서 한국 내 모든 금융기관의 감시와 조사 권한은 점점 더 강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평생 법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그 연관성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직접 다뤘던 수많은 사례 가운데에는 선의로 큰 금액을 인출해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주려 하거나 결혼 선물로 조금 더 정성껏 챙겨주려 했던 평범하고 성실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해 보이는 인출이나 이체 행위 하나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은행의 내부 감시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심지어는 국세청의 고위험군 관리 대상자로 이름이 등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렇게 되면 향후 몇 년간의 모든 금융거래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철저히 감시받게 되어 불편함과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불이익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무 전문가로서 제가 지켜본 수많은 사례들은 금융기관이나 세무당국의 내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탓에 억울한 고충을 겪은 분들로 가득합니다. 해명조차 어려운 오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불안감.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20여 년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이 시스템의 복잡한 작동 원리를 여러분께 명확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최대한 알기 쉽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1천만 원 이상 거래 시 의무보고 기준이 진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는 단순한 기준선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거래 패턴이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자금 흐름이 은행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셋째, 이러한 감시 체계 속에서도 현명하고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그 어떤 비용을 들여도 쉽게 얻기 어려운 실전 노하우입니다. 이야기 하나하나, 예시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이 올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겠지만 정부의 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가 점점 더 강력하고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국제적인 금융 기준을 따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 유통 같은 범죄를 뿌리 뽑고 국가 전체 금융 질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의도 자체는 분명히 좋은 것이고 사회 전체를 위한 방향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촘촘하고 정교한 감시망이 우리 같은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특히 평생 현금을 손에 쥐고 쓰는데 익숙하신 어르신들께는 뜻밖의 불이익과 억울함을 안겨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 의도도 없이 생활비를 쓰는 중이었을 뿐인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시스템의 경고등이 켜지고 의심 거래자로 분류되어 추적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과연 정부의 감시 기준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가 위험 신호로 간주되는 것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고객의 현금 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기준으로 현금 입출금 혹은 환전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해당 거래는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관, 즉 KOFIU에 보고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는 단순한 기록용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빅데이터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분석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보고되었다고 해서 국세청이 곧장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KOFIU는 수많은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중에서도 비정상적이거나 위험성이 높은 거래 패턴만을 추려내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시작점일 뿐이지 결코 끝지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현재의 금융감시 시스템은 단순히 금액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합니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의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을 부릅뜬 채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금융활동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학습합니다. 마치 개인의 금융습관을 DNA처럼 분석하는 것이죠. 수입과 지출의 흐름, 자주 쓰는 금액대 거래 시각, 거래 대상 반복 여부 등 모든 요소가 이 시스템의 학습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신 박 교장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넘게 한결같이 매달 일정한 연금이 입금되고 수도세, 전기세 카드값 장보기 등 자잘한 생활비만 쓰던 아주 평범한 계좌였습니다. 그 흐름이 워낙 안정적이어서 시스템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박 선생님 계좌에서 하루에 800만 원, 900만 원씩 며칠 연속으로 인출되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총 4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때 시스템은 즉시 강력한 경고 신호를 띄웁니다. 왜냐하면 과거 10년간 한 번도 없던 이례적인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AI는 내부 규칙에 따라 해당 거래를 기존 패턴과 불일치로 판단하고 자동으로 시스템 내부의 감시 경보 목록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은행 내 자금 세탁 방지 전문 인력이 해당 계좌를 수동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의심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더 이상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닙니다. 곧바로 KOFIU에 의심 거래 보고서를 올리게 되고 이 보고가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의 레이더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경계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아무리 금액을 나누고 조심한다고 해도 시스템은 이미 금액보다 패턴을 먼저 읽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단순히 법으로 정해진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위험한 것은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이 주목하는 이상한 흐름들, 즉 우리가 평소에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반복하는 금융 패턴 속에 숨어있는 경고 신호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무 의도 없이 또는 오히려 신중하려다 되래 더 눈에 띄는 행동을 해서 불필요한 세무조사까지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그중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올해 70이 넘은 이모 씨는 은퇴 후 조용히 노후를 보내던 분입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창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자금이 필요해졌고 이모 씨는 본인의 예금 중 8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큰 금액을 현금으로 한 번에 인출하면 당국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은 터라 그는 스스로
똑똑하게 대처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같은 지점 같은 창구에서 정확히 900만 원씩 9주 연속 현금을 인출한 것입니다. 본인은 매번 1천만 원을 넘기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지막 인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모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정식 세무조사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반복성과 규칙성이 너무 뚜렷했던 그 거래들은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의 눈에 계획적인 자금 회피 행위로 인식된 것입니다. 오히려 한 번에 큰 금액을 인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금융기관 내부에서는 이를 쪼개기 혹은 구조적 거래라고 부르며 이 유형은 감시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합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의심 거래로 보고되고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또는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평소대로 은행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고 심지어 국세청으로부터 문서가 날아들었을 때의 당혹감과 불안감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이건 절대 사적인 정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서로 확인하고 이 불안감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은 대부분 나쁜 의도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시스템의 원리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이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유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우리는 이미 사회의 90% 이상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험한 상황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두 번째로 꼭 짚어야 할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액의 현금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금을 쓸 필요 자체를 만들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자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당장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오랜 세월 동안 지갑에 지폐를 내놓고 다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손에 돈이 쥐어져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그 감정, 저 역시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변한 세상에 맞춰서 우리의 습관도 조금은 유연하게, 조금은 똑똑하게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십 년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체득한 4가지 실천 전략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자동이체와 IH 메모 기능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초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0이 넘은 최 할머니는 서울에서 혼자 힘겹게 살아가는 딸을 위해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초가 되면 은행에 가서 50만 원 현금을 인출하고 그 돈을 봉투에 넣어 딸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별일 없겠지 싶었지만 문제는 이 행동이 매달 반복되다 보니 은행 내부에서 이상 거래로 분류되어 번거로운 문의를 받는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딸과 함께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설정한 것입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딸의 계좌로 자동 송금되도록 한 것이죠. 이 변화는 단순한 편의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정적이고 일정한 자동이체는 가족 간의 정기적인 생계비 지원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거래 내역이 계좌에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명이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최 할머니는 이후부터는 아무런 불안 없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상품권의 활용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싶지만 현금을 직접 건네는 것이 꺼려질 때 상품권은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나 신세계 같은 대형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은 그 자체가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분류되므로 법적으로는 증여가 아니라 소비로 인식됩니다. 물론 이 방법도 무제한으로 남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수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면 그것도 비정상적인 소비 패턴으로 간주되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비교적 소액의 정성표현 또는 일회성 선물의 성격일 때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을 고집하지 않되 우리 세대가 여전히 전하고 싶은 마음과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데 이 전략들이 작지만 강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아마도 가장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핵심입니다. 바로 이체할 때 메모 기능을 반드시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뱅킹 앱이나 인터넷 뱅킹에서는 송금할 때 간단한 메모를 남길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칸을 비워두거나 대충 생활비 정도만 입력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작은 메모 한 줄이 향후 세무 해명이나 금융 추적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집에서 사용하던 텔레비전이 고장이 나서 아들의 신용카드로 LG TV 한 대를 200만 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그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현금을 인출해 건네주면 그 돈이 왜 어떤 맥락에서 전달된 것인지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돈이 왜 오갔는지를 설명하려면 말뿐인 해명에 기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하면서 메모란에 TV 구입비 상환이라고 명확히 적어 넣으면 이 거래는 바로 가족 간의 비용 정산으로 분류되어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싶을 때 김민수 2025년 1학기 등록금이라고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그 돈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교육 목적의 가족 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모는 단순한 글자 몇 자가 아니라 나중에 혹시 모를 세무상의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 자료이자 설명이 필요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소개할 네 번째 전략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고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바로 가족 간의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노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자금 흐름이 잦은 가정에 매우 유용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부 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하나의 통장을 공동 명의로 개설한 뒤 매달 일정 금액씩 각자 이 통장에 입금합니다.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요금, 아파트 관리비, 장보기, 가족 식사, 여행 비용 등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모든 지출을 이 계좌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자의 개인 계좌에서 갑작스러운 고액 자금이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심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매우 건전하고 투명한 자산 운영 패턴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런 방식은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공동체로서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 낯설 수 있습니다. 통장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공동 명의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 IMF도 겪고 여러 경제 위기도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작은 금융 습관 하나 바꾸는 일이 그리 어려울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미래를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생을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이 정도의 변화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지혜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 습관을 바꾼다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꼭 써야만 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처럼 카드 결제가 어려운 곳에서 장을 볼 때, 혹은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식 조의금을 준비할 때, 또는 인테리어나 보일러 같은 소규모 수리 작업을 맡긴 기사님들이 현금만 받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디지털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현금이 가장 실용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의외로 의심거래로 오해받는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이자 가장 현실적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현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불필요한 주목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 오랜 실무 경험에서 나온 정말 금쪽 같은 요령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현금을 인출할 때는 반드시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 인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커질 경우 은행 직원이 목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호하게 가정생활비라고 둘러대는 대신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정중히 요청드려 해당 목적을 거래 내역 메모란에 직접 남겨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비 결제, 아들 결혼 축의금, 서울대병원 수술비 납부처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박 할아버지의 사례가 좋은 예가 됩니다. 70을 넘긴 박 어르신은 가장 아끼는 손자의 결혼을 앞두고 정성껏 모은 5천만 원의 현금을 축의금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금액의 현금 인출로 인해 국세청에서 출처 및 목적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박 어르신은 평소 꼼꼼한 성격이셔서 손자의 청첩장을 미리 복사해 두셨고 그 내용을 근거로 설명하자 조사관도 납득하고 더 이상의 절차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당한 목적, 명확한 증빙,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앞으로 병원비, 공사비, 축의금 등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꼭 관련 서류나 영수증, 청첩장 등을 미리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조사하는 곳이지 정당한 이유와 증거가 있는 거래까지 문제 삼는 기관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만 잘 해두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당당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보와 준비가 우리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반복적 인출의 위험성을 완전히 반대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현금을 한꺼번에 많이 인출하는 것도 일정한 패턴을 갖고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것도 모두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가장 똑똑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속 자연스러운 소비 흐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한 요일이나 시간 지점에 맞춰
일정 금액을 뽑는 대신 정말 필요할 때만 그 필요에 따라 불규칙하게 인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현금이 모자랄 때 20만 원을 인출한다든지 병원비를 내야 할 일이 생겨서 70만 원을 인출하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AI 시스템이 보기에 의도된 자금 운용이 아니라 일상 속의 현실적 대응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위험 신호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계획적인 현금 쪼개기가 아닌 실생활에 기반한 필요 중심의 인출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략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바로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현금으로 내면 기록이 안 남으니 세무조사에서도 안 들키겠지.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영수증이 가장 확실한 법적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정식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세무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목적이 모호한 현금 거래를 추적하지만 공사 영수증처럼 명확한 용처가 기재된 공식 문서가 있다면 그 자금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병원비 약값 또는 기부금 관련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세금 감면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보관은 단지 방어가 아니라 이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를 했다고 해서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는 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조금 더 고급 단계이지만 한번 익혀두면 정말 든든한 자산 관리 방법입니다. 바로 계좌를 목적에 따라 나누어 운영하는 통장 분리 전략, 다시 말해 통장 쪼개기입니다. 너무 많은 자산과 수입 지출을 하나의 계좌에서 동시에 관리하게 되면 자금 흐름이 복잡해지고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생활비, 의료비, 여행비, 경조사비 등 각 항목마다 전용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공과금, 카드 대금 등을 처리하는 생활비 통장, 병원비나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비 통장, 손주 생일이나 가족 여행을 위한 여가비 통장, 그리고 갑작스러운 가족 행사에 대비한 가족 지원 통장 등으로 구분해두면 거래 내역이 자연스럽게 목적과 연결되며 오해의 여지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예컨대 의료비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더라도 그 계좌의 사용 패턴이 전부 병원, 약국, 보험사 관련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면 큰 인출조차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나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적별로 흐름을 단순화하고 각 통장의 기능을 명확히 하면 그 자체가 우리 자산을 보호하는 금융 방화벽이 됩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미연에 차단하고 관리도 쉬워지니 일석이조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전략들이야말로 평생을 바쳐 모은 자산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실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노후 재정이 더욱 단단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과 기업을 상담하며 살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은 늘 비슷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단지 정보가 부족했다는 이유 하나로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모습을 봤을 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지고 제도가 정교해졌다고 해도 그 손해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공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수원에 사시는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80이 넘은 연세에도 여전히 검소하게 살아가시던 할머니는 평생 조금씩 모아둔 돈을 자식들에게 사랑으로 미리 나눠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직접 건네주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은 어쩌면 세상 어느 재산보다 따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뜻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김 할머니는 증여세라는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짧은 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녀들에게 송금했습니다. 결국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세무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식 신고 없이 이루어진 증여로 인해 수천만 원의 증여세는 물론 과태료와 가산세까지 더해져 약 7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녀들의 계좌도 함께 조사되었고 자식들마저 국세청에 불려가 자금의 출처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사랑을 전하려던 일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담과 불편을 안기게 된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몰랐던 게 죄지. 나는 나쁜 마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 사람의 얘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김 할머니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만 하셨더라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세금도 아끼며 마음 편히 가족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정확한 정보는 단지 돈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을 상처 없이 전할 수 있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요즘 국세청의 감시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민감해졌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까지 도입되어 거래 하나하나가 분석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정당한 자금 흐름을 만들고 필요한 증빙을 남기며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재산을 운용한다면 어떤 조사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 악의적으로 큰 규모의 탈세나 불법 자금 운용을 시도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지식은 그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아가 자유와 평온한 삶까지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진짜 힘이란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먼저 준비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바로 그 정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모르고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다면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리고 댓글에는 부자 되세요라는 글귀를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우리 모두의 자산과 삶이 더욱 튼튼하고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의 인사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지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온 가족의 재정 안전망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든든한 자산, 걱정 없는 삶. 그 모든 시작은 오늘 이 한 편의 영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평안하시고 늘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물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흙 없이도 깨끗하게 물만으로 키울 수 있는 관리가 정말 쉬운 실내 식물 10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투명한 유리병 속에 뿌리가 둥둥 떠있는 모습, 마치 자연이 만든 예술작품 같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집이나 사무실,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수경 식물들을 하나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식물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실용적인 관리법과 집 안 분위기를 살려주는 인테리어 활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줄기만으로 새로운 식물을 키우는 번식 방법, 자주 하는 실수와 그 예방법까지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복잡하지 않게 초록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포토스 에피프레문 아우름. 한번 마음까지 정화해주는 포토스는 물에서 키우기 가장 쉬운 식물 중 하나이며 키우는 사람의 손길에 가장 잘 반응하는 참 고마운 식물이기도 합니다. 심장 모양의 잎사귀와 길게 늘어진 덩굴성 줄기가 어우러져 그 자체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며 집 안 어느 구석에 두어도 공간이 환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유리병이나 투명한 화병, 버려진 유리병, 심지어 간단한 장식용 그릇에 담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인테리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키우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줄기에서 잎이 돋아나는 마디가 있는 부분을 잘라 물에 담그기만 하면 며칠 안에 가느다랗고 투명한 흰 뿌리가 서서히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은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되며 만약 유리병 안에 녹조가 끼거나 이끼가 생긴다면 병을 한번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로 영양제를 주지 않아도 잘 자라지만 집 안 조명이 어둡거나 성장을 더 활발하게 유도하고 싶을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실내 식물용 액체 영양제를 몇 방울 섞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포토스는 다양한 조도에 적응력이 있지만 특히 햇빛이 강하지 않은 밝은 장소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욕실 창가, 주방 선반 책상, 모서리 혹은 벽걸이 선반 등 빛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공간이라면 어디든 잘 어울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식물은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정화해주는 능력이 있어 시각적 쾌적함 뿐만 아니라 호흡하는 공간을 보다 깨끗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실내의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까지 하니 단순한 식물을 넘어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동반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식물을 처음 키워보는 분들도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줄기를 길게 늘어뜨려 폭포처럼 연출하거나 작은 철제 구조물에 가마 자연스러운 곡선을 표현하면 더욱 감각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 초보자에게 든든한 친구 산세베리아. 산세베리아는 흔히 사철나무, 호랑이 칼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실내에서 키우기에 가장 강인하고 든든한 식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식물의 매력은 단단하게 뻗은 수직의 잎에 있습니다. 짙은 초록빛 바탕에 노란 테두리나 흰색의 무늬가 은은하게 흐르며 마치 하나의 구조물처럼 실내 분위기를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보통은 흙에 심어 기르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물에서도 충분히 오랫동안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건강하게 자란 잎을 10cm에서 15cm 정도의 길이로 잘라낸 뒤 그 밑부분을 물에 담가 세워두면 됩니다. 처음에는 뿌리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나 일단 뿌리가 나기 시작하면 오랜 시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유지됩니다. 물은 2주에 한 번 정도 갈아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높이가 있는 유리병이나 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밝은 실내에서 가장 잘 자라며 빛이 부족한 공간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덕분에 책장 복도, 선반 사무실 책상, 혹은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거실 등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산세베리아는 공기 중의 포르말데히드나 벤젠 같은 독성 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관리가 까다롭지 않아 식물 키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식물은 형태 그 자체가 갖는 힘이 큽니다. 단정하고 절제된 수직 구조는 공간의 품격과 집중감을 더해주며 흙이나 분갈이 없이도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시각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3번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싱고니움은 화살촉처럼 뾰족하게 뻗은 잎이 인상적인 실내 식물로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지닌 품종들이 존재하여 보는 즐거움이 큽니다. 연두빛, 백색 연분홍, 은빛 줄무늬가 혼합된 잎사귀들은 마치 자연이 정성껏 그려낸 회화 작품처럼 고요하면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 식물의 가장 놀라운 점은 흙이 없어도 물만으로도 싱그럽게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줄기를 잘라 물에 담그기만 해도 몇몇 마디에서 뿌리가 금세 돋아나기 시작하며 빠르게 수경재배에 적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특히 잎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주의하면 뿌리 썩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밝은 공간과 적당히 습한 환경을 좋아하지만 다소 건조한 실내 환경에도 큰 무리 없이 잘 적응하는 편입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 싱그러움을 살리거나 천장에서 매달아 키우는 행잉 포트 혹은 철제 지지대나 튜브 형태의 장식 구조물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배치하면 그 특유의 정글 같은 분위기를 더욱 잘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수경식물들과 함께 조합해 벽면에 수직 정원을 조성하거나 작은 무리를 지어 군락처럼 배치하면 생명력 넘치는 실내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잎은 자연스럽게 빛을 향해 움직임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주기적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스타일 면에서도 열대풍, 보헤미안풍, 북유럽풍 등 다양한 공간과 잘 어우러지며 단순히 보기 좋은 식물을 넘어 공간을 감성적으로 채우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매력을 가집니다. 키우기도 쉽고 잘 자라며 번식도 간편해 지루할 틈 없이 계속 새로운 변화를 주는 식물이기에 실내에 생기를 더하고 싶은 분들께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4번 행운을 불러오는 비밀스런 나무, 비취나무. 비취나무는 동글동글한 두꺼운 잎이 유난히 인상적인 다육식물로 예부터 풍수 인테리어에서 재물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식물로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보통은 흙에 심어 기르지만 짧은 기간 동안이라면 물에서도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단단한 줄기나 약간 나무처럼 굳은 가지를 잘라내고 아랫부분의 잎을 떼어낸 후 유리병에 담으면 며칠 내로 가느다란 하얀 뿌리가 하나둘 나타나며 새로운 생명을 시작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줄기 아래만 물에 닿도록 하고 잎은 물 위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취나무는 밝은 빛을 좋아하므로 햇볕이 잘 드는 창가 근처에 두는 것이 이상적이며 물은 10일에서 2주 간격으로 갈아주면 됩니다. 다만 공기가 지나치게 습하거나 물이 너무 자주 닿는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자라지만 단단하게 자리 잡으며 선명한 초록빛에 두꺼운 잎은 그 자체로 인테리어 소품처럼 아름답습니다. 작은 유리병이나 조약돌을 채운 투명한 용기에 담아 책상이나 창가에 두면 고요한 평온함이 스며들고 유리 트레이에 여러 개를 모아두면 마치 미니 정원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서재 혹은 조용히 집중하고 싶은 공간에 두면 은은한 정갈함을 전해줍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흙에 다시 옮겨 심어야 더 건강하게 자라기에 수경재배는 일시적 감상이나 번식용으로 적합합니다. 한 병에 여러 줄기를 함께 배치하면 작고 독립된 수경 다육 정원을 만드는 재미도 있습니다. 관리가 간편하고 물 주는 주기도 길며 공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은근한 존재감을 발휘하기 때문에 식물을 처음 키우거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5번 공기를 살리고 마음도 쉬게 하는 클로로피툼. 클로로피툼은 오랜 세월 동안 실내 식물의 고전으로 사랑받아온 식물입니다. 길게 뻗은 가느다란 잎의 선명한 초록색과 하얀 줄무늬가 조화를 이루며 조용한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특히 이 식물은 실내 공기를 맑게 하는 능력이 탁월해 가족이 머무는 공간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흙이 아닌 물에서도 충분히 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클로로피툼은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을 만큼 순한 성질을 가졌으며 덩굴처럼 길게 늘어지는 작은 새끼 줄기를 잘라 물에 담그면 며칠 안에 뿌리가 하얗고 튼튼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투명한 유리병을 사용하면 이 뿌리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까지 더해지며 공간에 한층 더 따뜻한 분위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잎이 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 뿌리 썩음 없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갈아주면 됩니다. 클로로피툼은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밝은 실내를 가장 좋아하지만 빛이 다소 부족한 욕실, 주방, 거실 한켠에서도 충분히 잘 자랍니다. 여러 개의 클로로피툼을 넓은 병에 함께 담으면 훨씬 풍성한 느낌을 주며 병을 천장에서 걸어두거나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면 줄기가 아래로 흘러내리며 멋진 녹색 폭포 같은 장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초록과 하얀 줄무늬는 공간에 경쾌한 리듬을 부여하고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생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단순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면서도 시각적 즐거움이 있는 식물을 찾는 분들에게 클로로피툼은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흙 없이도 자라고 번식이 쉬우며 특별한 관리 없이도 오랜 시간 싱그럽게 유지되는 이 식물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식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6번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안투리움은 짙고 윤기나는 잎과 독특한 형태의 꽃으로 잘 알려진 열대 식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흙에서 기르지만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물에서도 충분히 건강하고 오래도록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안투리움을 수경 재배로 키우려면 이미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란 작은 식물이나 뿌리가 붙은 가지를 선택해 흙을 말끔히 씻어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유리병이나 유리화기에 장식용 자갈을 깔고 뿌리 부분만 물에 잠기도록 세심하게 배치하면 됩니다. 이 식물은 밝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따뜻한 공간을 좋아하며 주기적으로 잎에 분무를 해주면 잎의 윤기와 건강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갈아주고 물속에 침전물이 생기면 뿌리를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안투리움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 독특한 꽃입니다. 마치 하나의 조각처럼 생긴 꽃은 빨강, 흰색 연분홍 등 다양한 색상을 지니며 한 번 피면 몇 주간이나 시들지 않고 공간을 화사하게 밝혀줍니다. 현관 입구 책상 위, 사이드 테이블 등 시선을 끌고 싶은 공간, 어디에나 잘 어울리며 단 하나만 두어도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줄 만큼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안투리움은 단지 보기 좋은 식물이 아니라 공기 중 습도를 조절해주고 실내의 답답함을 덜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수직으로 뻗은 구조가 우아함을 강조해 현대적이고 단정한 인테리어는 물론 열대풍이나 미니멀한 공간과도 잘 어우러집니다. 투명하고 길쭉한 화병에 담아 배치하면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이며 별다른 손질 없이도 긴 시간 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안투리움은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꽃과 잎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정서적 안정을 주는 식물입니다. 7번 고요한 공간을 밝혀주는 스파티필름. 스파티필름은 짙고 매끄러운 녹색 잎과 함께 하얀 꽃처럼 솟아오른 구조가 마치 불을 밝힌 초 같다고 하여 평화의 백합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이름처럼 식물 하나만으로도 공간의 차분한 분위기와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대부분 흙에 심어 키우는 식물이지만 조심스럽게 뿌리 손질을 해주면 물에서도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수경 재배를 위해서는 이미 뿌리가 어느 정도 자라있는 어린 식물을 고르고 뿌리에 붙은 흙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낸 후 장식용 자갈이 깔린 유리병이나 투명 용기에 심어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뿌리만 물에 잠기도록 하고 식물의 중심 줄기가 물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파티필름은 직사광선보다는 부드럽고 간접적인 빛을 좋아하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특히 잘 자라기 때문에 햇살이 부드럽게 드는 욕실 창가나 주방 한켠에 두면 이상적인 조건이 됩니다. 물은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교체해주고 투명 용기의 벽면이나 뿌리에 침전물이 보일 경우에는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잎에도 가끔 분무를 해주면 윤기 있는 상태로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꽃은 특정 계절에만 피지 않고 조건만 맞으면 거의 연중 내내 피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공간을 우아하게 밝혀줍니다. 이 식물은 복잡한 관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원할 때 적합하며 공기 중의 독소를 정화하고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인테리어적으로는 현대적인 공간, 단정한 미니멀 스타일, 고요한 선방 분위기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며 하얀 자갈과 유리병을 함께 활용하면 정제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식물 하나로도 공간의 감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 스파티필름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8번 작지만 완벽한 선 에케베리아는 마치 꽃처럼 동그랗고 정갈하게 펼쳐진 잎의 배열이 특징인 다육식물로 알라바스트로 장미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조형미가 뛰어난 식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흙에 심어 키우지만 몇 가지 조건만 맞추면 짧은 기간 동안 물에서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어 흙 없이도 식물의 미감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수경 재배를 위해서는 약간 길게 자란 건강한 가지를 잘라내고 아래쪽 잎은 제거하여 물에 닿지 않게 한 후 키가 낮고 식물이 곧게 설 수 있는 용기에 꽂아줍니다. 가능하면 투명한 병을 사용하면 뿌리 자라는 과정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 더욱 흥미롭습니다. 물은 5일 정도 주기로 갈아주고 빛은 햇살이 직접 들지 않는 밝은 장소에서 유지해주면 됩니다. 에케베리아는 오랜 기간을 물에 두기보다는 2-3주 정도 장식용으로 감상한 뒤 흙으로 옮겨 심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기간 동안은 비료 없이도 충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고 정갈한 형태 덕분에 식탁 중앙이나 거실 테이블, 책상 위나 화장대 위에 두면 군더더기 없이 고요한 아름다움을 전달합니다. 여러 개를 작은 유리 용기에 나누어 담아 미니 정원을 꾸미거나 자갈을 함께 활용해 배치하면 더할 나위 없이 현대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북유럽풍 모던 스타일, 자연 친화적 공간 등 다양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지며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시선을 붙잡는 섬세한 존재감을 지닙니다. 관리가 거의 필요 없고 번식도 어렵지 않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식물의 생명력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은 분들께 특히 추천할 만한 식물입니다. 9번 부드럽게 공간을 감싸는 필로덴드론. 필로덴드론 코르다툼은 그 이름처럼 심장 모양의 잎을 가진 덩굴 식물로 연두빛에서 진한 녹색까지 다양한 톤의 부드러운 잎이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잎의 생김새만으로도 따뜻함과 생명력을 전하며 줄기를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모습이 마치 살아 숨쉬는 인테리어 장식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식물은 물에서 키우기에 아주 적합해 식물을 처음 키우는 분들이나 손이 자주 가지 않길 원하는 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한 마디 이상 있는 줄기를 잘라 맑은 물이 담긴 병에 꽂아두면 며칠 내에 뿌리가 뽀얗게 돋아나며 생장을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갈아주고 병 안에 침전물이나 이끼가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헹궈주기만 하면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로덴드론은 빛에 민감하지 않아 밝은 곳에서도 다소 그늘진, 실내에서도 잘 자라지만 가장 생기 있게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이 부드럽게 퍼지는 간접광 아래가 이상적입니다. 책장 모서리, 거실 벽면 혹은 천장에서 늘어진 구조물 위에 걸어두면 잎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내려 폭포처럼 우아한 형태를 연출할 수 있고 수직 지지대를 이용하면 덩굴을 위로 올려 입체적인 그린 아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수경식물과 함께 조합해 수직 정원이나 벽면 장식으로 응용하면 좁은 공간에서도 무게감 없이 생기를 더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고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뿌리를 잘라 새로 번식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 공간을 조금씩 넓혀가며 확장하는 재미도 큽니다. 크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식물로 편안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집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10번 향기로 마음을 채우는 민트는 단순한 허브를 넘어 공기와 마음을 동시에 정화해주는 식물입니다. 상큼하면서도 은은한 향은 머리를 맑게 해주고 공간을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주방이나 창가 한켠에 두기만 해도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게다가 키우기 매우 쉬운 식물 중 하나로 흙이 필요 없고 물만으로도 싱싱하게 자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수경재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줄기를 마디 아래에서 잘라낸 뒤 아래쪽 잎은 제거하고 맑은 물이 담긴 유리병에 담으면 며칠 내에 가는 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은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갈아주면 좋으며 햇살이 직접 들지 않는 밝은 간접광이 드는 장소가 이상적입니다. 여러 줄기를 한 병에 모아 심으면 작고 푸르른 정원이 되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다른 허브와 함께 심으면 색감과 향이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느낌을 줍니다. 실내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민트는 실용적인 용도에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잎을 한두 장 따서 따뜻한 물에 우리면 향긋한 허브차가 완성되고 과일이나 샐러드에 살짝 얹으면 상큼한 맛을 더해줍니다. 여름철에는 모기나 벌레를 쫓는 천연 방향제 역할도 하여 베란다나 부엌에 두면 실용성까지 높아집니다. 작고 투명한 병에 담아 높은 선반이나 벽걸이 거리에 매달아 두면 향기와 장식 식물의 생기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어 자주 손이 가는 식물 중 하나가 됩니다. 크기도 작고 번식도 쉬우며 특별한 관리 없이도 싱그러운 향과 모습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어 집안 어디에나 자연스레 스며들며 가족 모두에게 기분 좋은 선물이 되는 식물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10가지 식물은 모두 흙 없이도 물만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이며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이고 정서적인 안정감과 공기, 정화까지 챙길 수 있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 흙이 없어도 집안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고 관리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식물을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권할 수 있습니다. 욕실 창가에 하나, 주방 구석에 하나, 책상 옆에 하나만 두어도 그 공간이 훨씬 따뜻해지고 살아있는 느낌으로 바뀌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수경재배를 시작하실 계획이 있다면 오늘 소개한 식물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골라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은 염소나 석회 성분이 많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하루 이상 받아둔 물이나 정수된 물을 사용해 주세요. 식물의 뿌리가 검게 변하거나 미끌거리면 바로 물을 갈고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식물을 한 병에 넣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너무 빽빽하게 넣으면 각 식물이 숨 쉴 공간이 없어 오히려 자라기 힘들 수 있으니 식물 하나하나가 여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식용 돌이나 말린 가지를 함께 넣어주면 시각적으로도 훨씬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물속 산소 공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집안 곳곳에 식물을 들여놓는 것은 단지 장식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연을 마주하며 숨 고르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이미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 있나요? 그 중에서 가장 정이 가는 식물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식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더욱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집안을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자연의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일상 습관 하나가 몇 시간 만에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셨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가슴 통증도 경고 신호도 없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며 도움을 요청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달라진 상태로 나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20년 넘게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해오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건 수십 년간 담배를 피웠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명확한 고위험군보다도 오히려 건강하게 보이고 생활수칙도 잘 지켜온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말을 잃고 팔다리가 마비된 채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였습니다. 그 원인이 일상적인 목욕 습관이었다면 믿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의사도 가족도 잡지나 퇴원 보고서조차도 언급하지 않는 목욕 습관 5가지가 조용히 뇌졸중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례는 매일같이 전국 수천 가정에서 여러분과 같은 이들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건강 조언을 빠짐없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짧은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숫자 0이라도 남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더 나은 내용을 만들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정영숙 할머니는 올해 73이셨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아오신 지도 벌써 40해가 넘었지요. 성격은 꼿꼿하고 생활은 규칙적이며 체력도 나이에 비해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한 작은 의식처럼 매일 밤 9시면 어김없이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곤 하셨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선물이지 라고 할 만큼 그 시간은 삶의 작은 위로였고 평온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욕실 가득히 김이 맴돌고 따뜻한 물줄기가 지친 몸을 감싸주던 화요일 저녁.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20분이 지나고 수건으로 몸을 닦던 순간 이상한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어지럼증이 밀려오고 갑작스런 구역감이 뒤따랐습니다. 좀 쉬면 괜찮겠지 싶어 자리에 누우셨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딸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 할머니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오른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무도 일상적이던 매일의 따뜻한 목욕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했던 그 목욕이
조용히 다가온 뇌졸중의 방아쇠였다는 사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요? 하지만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할머니처럼 건강을 잘 관리해온 분들도, 자녀들도, 심지어 의료인들조차도 흔히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예순이 넘은 이후에는 과거에는 괜찮았던 습관조차도 우리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욕 습관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는지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잠자기 전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목욕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샤워하기. 혹시 아침 저녁으로 근육과 관절이 이완되면서 온몸이 풀리는 듯한 그 따뜻한 샤워 경험해 보셨나요? 몸이 노곤해질수록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그 유혹 익숙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수온이 40도를 넘어서면 혈관이 풍선처럼 급격히 팽창하게 됩니다. 이때 혈압이 짧은 시간 안에 20에서 30 가까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젊고 탄력 있는 혈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60세를 넘긴 분들의 딱딱해진 혈관에는 이 변화가 상당히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혈관의 탄성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심장이 더 큰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낮아진 혈압은 단순한 어지럼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소를 공급받아야 할 뇌에 필요한 혈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피의 흐름이 느려지며 응고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혈전은 뇌혈관을 막아 심각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선한 한 사람, 78세의 퇴직교사였던 김정호 씨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60분씩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온 욕실의 거울이 김으로 가려질 정도였죠. 그는 이 시간을 나만의 치료 시간이라고 부를 만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나오던 찰나에 갑자기 쓰러졌고, 그의 아내는 입 한쪽이 처진 채 말을 못하는 정호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뜨거운 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저하가 뇌혈관 내 혈전 형성으로 이어졌고, 그 혈전이 뇌로 올라가 중요한 혈관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매일 자신을 돌보기 위해 해왔던 이 목욕 습관이 사실은 뇌졸중을 불러온 도화선이었던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일흔이 넘은 몸은 40시절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잘 견뎌냈던 자극에도 몸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뜨거운 물로 하는 샤워 한 번이 우리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의 온도가 유일한 위험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더 놀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표시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또 다른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식사 직후나 약 복용 직후 샤워하기 많은 가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한 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 겉보기엔 아주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습관이 의외의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하기 위해 뇌로 가던 혈류를 위장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정상적이지만 뇌로 향하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샤워까지 하면 피부 쪽으로 혈류가 또 한 번 분산되며 뇌는 더욱 적은 양의 혈액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두뇌는 마치 전력이 빠져나간 전등처럼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특정 약물도 이 위험을 더합니다. 고혈압약, 심장약, 진통제 등은 혈류 순환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샤워 중 발생하는 저혈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겹칠 경우 순식간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억하는 76세의 이영자 씨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약을 먹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수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샤워를 마친 지 10분쯤 지나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결국 욕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뇌졸중 진단을 내렸습니다. 뜨거운 물, 저혈압 약물의 3중작용으로 약해진 혈관에 혈전이 생겼고 그 혈전이 언어를 담당하는 뇌 영역을 막아버렸던 겁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그날 이후 영자 씨는 말을 또렷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의 시간대를 선택하는 문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급격한 혈류 변화에 더욱 취약해지고 혈류가 줄어들면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며 이 혈전이 뇌에 도달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손상된 뇌 조직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식사를 하거나 약을 복용한 뒤에는 최소 1시간 정도는 기다렸다가 샤워를 하십시오. 몸이 소화와 순환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그 몇십 분이 뇌 건강을 지키는 생명의 여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이야기한 위험이 단지 물의 온도나 시간대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곧 소개할 다음 습관은 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욕실에 있지만 어르신들이 거의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아주 익숙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습관, 환기되지 않은 욕실에서 오래 샤워하기. 문을 닫고 샤워기를 틀자마자 따뜻한 수증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며 욕실 전체를 감쌉니다. 마치 작은 사우나처럼 변해버린 이 공간은 하루 종일 지친 몸을 감싸 안아주는 듯한 편안함을 줍니다. 피부에 닿는 온기 흐려지는 거울, 따뜻한 김이 어깨를 눌러주듯 퍼질 때면 그 안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고단한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한 이 순간은 어쩌면 작은 사치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편안함이 나이든 몸에는 조용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로 인한 수증기가 작은 욕실 안을 가득 채우면 거울이 흐려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산소의 농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동시에 체내의 혈관은 열기에 반응해 넓어집니다. 혈압이 낮아지면서 순환계는 불안정해지고 산소가 희박해진 공기와 결합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혈액은 점점 더 끈적이고 느리게 흐르게 되며 좁아진 혈관 안에서 쉽게 응고되어 뇌졸중의 씨앗이 되는 작은 혈전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 몇 분 안에 조용히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박태수 씨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71세의 퇴직정비사로 관절통 완화를 위해 매일 아침 습관처럼 25분 이상 뜨거운 샤워를 했습니다. 서울 강북에 오래된 아파트 욕실 창문도 없고 환풍기도 거의 작동하지 않는 그곳에서
태수 씨는 김이 자욱한 안개 속에 서 있기를 즐겼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 믿었던 그 아침의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나오려던 순간 욕실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고 아내는 그를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했습니다. 입술은 푸르게 변해 있었고 의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다수의 미세혈전이 생겨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뇌 조직이 손상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태수 씨는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평범한 일상도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으로 가득했던 그 욕실은 몸을 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두뇌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실의 김을 그저 따뜻함으로 인식하지만 사실 그것은 뇌로 가는 산소를 천천히 줄이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숨쉬기 불편하지 않더라도 체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의 모든 순환계가 느려지고 고령자의 경우에는 뇌혈관이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샤워는 반드시 10분 이내로 짧게 하시고 욕실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작은 창문이라도 열거나 가능하면 환풍기를 작동시켜 내부 공기를 자주 순환시켜야 합니다. 수증기로 가득 찬 욕실의 문을 닫고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면 위험은 소리 없이 다가와 어느 순간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너무도 평화롭고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더욱 무섭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뜨거운 물과 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음에 소개할 습관은 그보다 더 예상 밖의 함정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습관, 갑작스런 찬물 샤워.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이나 유명 유튜브 채널, 체력관리, 앱만 봐도 찬물 샤워를 권하는 내용이 넘쳐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침에 찬물로 샤워하면 몸이 깨어나고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말하며 젊은 층은 이를 일상의 루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혈관이 아직 유연하고 심장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20대, 30대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고 혈관이 점점 뻣뻣해지며 심장의 수축력과 회복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건강 습관이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찬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급격하게 수축 반응을 일으킵니다. 혈관은 번개처럼 좁아지고 혈압은 몇 초 만에 40에서 50 이상 치솟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을 하는 자동차처럼 순식간에 벌어지며 몸속의 혈관벽에는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혈관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급격한 압력 변화가 미세한 파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몸은 이를 복구하려고 혈전, 즉 작은 피떡을 만들어 손상 부위를 막으려 하는데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떠돌다가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정우 씨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우 씨는 68세였고 평소 자신의 건강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방송에서 냉수요법이 뇌를 각성시키고 활력을 높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찬물 샤워를 시작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며 기분 좋게 시작된 이 습관은 몇 주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월요일 아침 욕실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아내는 정우 씨가 샤워기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엉켜 있었으며 얼굴 한쪽이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한 정밀 검사 결과 찬물 샤워로 인해 순간적으로 폭등한 혈압이 약해진 혈관벽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발생한 혈전이
뇌에 중심 혈관을 막아 대규모 뇌졸중이 일어났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생명을 되찾기까지는 다행히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언어 능력과 운동 기능은 일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우 씨는 단지 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는 달리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 조용히 축적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찬물 샤워의 잔인한 역설입니다. 젊은 몸에는 활력을 주는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노화된 혈관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급류일 수 있다는 점. 이른을 넘긴 우리의 혈관은 이미 여러 차례의 무리와 누적된 피로로 인해 극도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더운 날 샤워를 하고 싶거나 몸을 개운하게 하고 싶다면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기보다는 미지근한 온도에서 천천히 낮춰가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냉수요법이라는 이름으로 갑작스러운 자극을 주는 것은 젊은 층에게는 활력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찬물, 샤워보다 더 위험한 습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지만 잠든 사이에 조용히 사고를 불러오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5번째 습관. 너무 늦은 밤에 샤워하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한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시간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안이자 습관처럼 자리 잡아 있습니다. 집안은 고요하고 바깥 세상도 잠잠해진 밤 11시 무렵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따뜻한 물줄기에 몸을 맡기면 온종일 쌓인 피로와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시간대 이 습관이 고요한 밤중에 우리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늦은 밤의 뜨거운 샤워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졸중을 부르는 조용한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내부천을 자연스럽게 낮추려는 생체 리듬, 즉 생물학적 시계를 작동시키는데 이와 정반대로 뜨거운 물로 천을 올리는 행동을 취하면 심혈관계에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이 내부 장기에서 피부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동시에 수증기와 열로 인해 땀은 눈에 띄지 않게 배출되며 몸속 수분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금세 회복되지만 60세를 넘긴 몸은 이미 수분 유지 능력도 떨어져 있고 혈관의 탄성도 약해져 있어서 그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경우 수분 손실과 혈압 저하가 겹쳐지며 뇌에 가는 혈류는 더욱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은 점점 더 끈적해지고 딱딱해진 혈관을 천천히 흐르다 보면 혈전이 쉽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혈전은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뇌의 혈관을 막아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던 82세의 한경자 씨는 매일 밤 11시 하루 일과를 마친 뒤 샤워를 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하루 종일 고단했던 그녀에게 이 시간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위로이자 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경자 씨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간 아들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오른손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밤사이 뇌졸중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고 원인은 수분 부족과 야간의 급격한 혈압 저하로 인한 혈전 생성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던 그 따뜻한 샤워가 결국은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남긴 셈입니다. 경자 씨는 생명은 건졌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말하는 삶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우리의 뇌는 혈류 변화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야간 혈압과 늦은 샤워로 인한 수분 손실, 천 변동이 겹쳐지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독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밤에 샤워를 하더라도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8시 이전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안전하며, 샤워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 몸의 균형을 회복해줘야 합니다. 자는 동안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증상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 삶의 미래가 조용히 바뀌지 않도록 샤워 시간과 수분 섭취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던 그 20분의 습관이 더는 당신의 미래를 앗아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른 이후 목욕 하나조차도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민감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5가지 목욕 습관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은 더 느리게, 신장은 더 천천히 작동하며 혈관은 탄력을 잃고 쉽게 굳어집니다. 천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고 뇌는 아주 미세한 산소와 혈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아무리 익숙한 습관이라도 시간, 온도, 환경을 조금만 잘못 맞추면 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위험 요인이 명백하지도 않았고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던 분들조차 무심코 반복한 사소한 습관 하나로 쓰러졌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건 이 위험들이 예측 가능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샤워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이고 지나치게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피하며 식사 직후나 약을 복용한 직후엔 반드시 1시간 이상 충분히 쉰 뒤에 샤워를 해야 합니다. 욕실은 꼭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작동시키고 밤에 샤워를 하더라도 취침 2시간 전인 저녁 8시 이전에는 끝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갑작스런 어지럼증 시야가, 흐려진 말이 잘 나오지 않음,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 이 모든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명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혈전 하나가 잘못된 위치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초 사이에 독립성을 잃고 하룻밤 만에 말하는 힘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모습도 보아왔습니다.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조정하며 훨씬 더 오래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의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를 지키는 목욕, 그것이 진정한 자율과 돌봄의 시간이 되려면 반드시 조심스럽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씻는다는 것은 그저 몸을 닦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지켜내는 지혜로운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